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매일같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요즘은 책 읽는 모임이나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는 스터디에 가입하시듯이 여러분들처럼 좋은 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 같아서 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기가 상하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최근의 소식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모델 3를 둘러싼 블룸버그발 루머와 현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짧게 같이 보시죠. 두 번째 소식은 브란덴부르크 독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기가 베를린과 관련한 인프라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캐나다의 니켈 계약 논의와 오토파일럿 제작성에 대한 얘기 중 최근의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이죠. 기가 상하이에서는 최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2020년 4분기 아시아와 유럽에서 수출할 모델 3 물량을 기가 상하이에서 만들 수 있다는 일종의 루머가 블룸버그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의미하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블룸버그 메시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만든 차를 유럽이나 아시아에 배송할 계획이라고 말이죠.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는 상하이에서 만든 자동차를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시장으로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 외의 시장에 배송하길 목표로 하는 중국제 모델 3는 올해 4분기부터 양산되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던 정보원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국에서 양산되기를 기다리는 물량이 많이 쌓였던 부분은 유럽 시장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이 타겟 시장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시장으로의 배송이 이르면은 올해 말이나 2021년 초에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중략했지만 마지막의 내용으로 보자면 중국 내에서 테슬라는 한 달에 약 11,000대 수준의 차를 인도하였는데요. 모두 내수용으로 판매되었고 중국 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니오는 최근 약 월 3,500대 수준의 인도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오른쪽에 메이드 인 차이나 등록 건수를 보신다면 중국 내 인도 물량 증가세로 볼 때 1월 기준 2,620대로 시작하여 5월에는 본격적으로 물량을 뽑아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8월의 기록은 거의 12,000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주의 한 사용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몇 년 전 호주에서 모델 3의 테스트 드라이브를 할 당시 테슬라 담당자가 2021년 초부터 중반까지 기가 상하이에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모델 Y의 물량을 더 많이 넣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얘기를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테슬라에 대해서 오피셜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설이다 이렇게 보기보단 아직은 루머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중국제 모델 3의 생산이 해외 시장의 파이 중에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렇습니다. 중국산 자동차가 기존의 배터리보다 저렴한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유럽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의 시장에서 더욱더 저렴한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캘리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모델 Y와 모델 3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프리몬트 공장은 북미 시장에서의 수요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상대적으로 북미 공장보다 상하이 공장의 품질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해외 시장 인도에 따른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가 상하이가 3분기를 마치는 것을 앞에 두고 2교대로 푸시 중에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9월 초부터 기가팩토리 3의 주차장에 생산된 차들이 부쩍 많이 늘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선적을 대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2분기 업데이트 레터에서 말했듯이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가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20만 대의 모델 3 생산 수준을 달성하는 목표로 정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계속해서 속도를 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가 상하이 옥상에 달린 태양광 패널을 봤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등으로 인해서 누적된 에너지의 생산량이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테슬라 공장에서 소비한 전력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가 상하이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옥상에서 이 부분에 태양광 패널을 추가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아까의 모델 3 물량과 옥상의 태양광과 기가 상하이의 이 페이지 건설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같이 보시죠.
번째 소식입니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브란덴부르크 의회에서 테슬라의 기가베를린 프로젝트 팀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던 일도 있었고, 브란덴부르크의 경제부 장관이 인프라 지원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뉴스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프로젝트 담당자가 브란덴부르크 의회에서 발표를 요청받아 발표했었습니다. 원래 계속 거절을 했었는데 기가베를린에 일론 머스크가 오기 바로 전쯤 해서 발표했던 상황이었죠. 2020년 8월 20일 기준 20분의 발표가 있었으며, 발표자는 기가베를린 프로젝트 대표인 알렉산더 리더러였습니다. 발표의 의의를 생각해본다면 브란덴부르크 경제와 인프라 관련 협조를 요청해볼 수 있는 발표이면서 현재는 보류 중인 환경 승인 및 인프라 추가에 대한 검토를 촉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기가베를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독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꽤 많은 정치인들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기가베를린이 가진 공익적 성격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고 공적 성격으로의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려는 모습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알렉산더 리더러가 발표했던 내용 중 유의미하게 들었던 내용은 이랬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100개가 넘는 옵션 중 그룬 하이데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기차와 도로를 통해 현장의 전체적인 조달과 이송이 쉽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점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높은 수준의 공급 현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는 협력업체들이 있었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그룬 하이데 인근에 우수한 인력 풀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당겨 9월 10일 브란덴부르크의 그룬 하이데에서 테슬라의 공장과 기존 브란덴부르크의 인프라 계획 간의 운송 인프라 연결성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브란덴부르크의 경제, 노동 및 에너지 장관인 요르그 슈타인바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 운영에는 근로자의 통근과 트럭, 기차의 물류망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종 확장까지 현실화된다면 자동차, 기차, 자전거 등으로 통근하는 인력이 3교대로서 최대 4만 명의 근로자가 출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23편의 기차가 운영되어야 하고 하루에 1600대가 넘는 트럭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프라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인프라 지원을 말했던 브란덴부르크 경제부 장관에 이어서 리서치 컴퍼니는 전체의 고려상 몇 가지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내용처럼 기가베를린을 통하는 기차역의 연결은 2021년 여름에 시작될 예정이고,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철도 시스템이 등장할 것인데 해당 철도 시스템은 테슬라의 프라이빗 시스템이 될 거란 점입니다. 아무래도 인입선이니까요. 여기에 더해 2021년 여름부터 기가베를린은 연간 1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동쪽의 23번과 남쪽의 38번 도로에 대해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하고, 남쪽의 인터체인지는 확장할 계획이며 기가베를린 북쪽에 위치한 곳에는 새로운 인터체인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글 맵을 보면서 또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기를 지나는 인입선이 생기는 것이고 이 부분은 프라이빗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23번과 38번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바뀌고 남쪽의 IC는 확장되며 북쪽의 IC는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기가베를린에 대해서 가까이 가서 찍을 기회를 얻으셨던 분들께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본 기가베를린의 크기를 올려주셨는데요. 해당 사진을 몇 장 보시자면 역시 크기가 굉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소식인 세 번째 소식은 캐나다의 니켈 계약 얘기와 오토파일럿에 대한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한 광산업체인 기가메탈즈와의 논의가 나온 것인데요. 로이터에서 독점 보도했는데, 캐나다의 광산업체인 기가메탈즈와 테슬라가 배터리용 저탄소 니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대형 광산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비용은 10억 달러 미만 정도로 잡혀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에 캐나다 니켈 코퍼레이션도 얘기는 나왔었던 만큼 여러가지 아직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정인 부분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중북부의 터너게인 광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오토파일럿 리라이츠에 대한 소식인데요. 여기 트윗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위에 얘기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의 신호등과 스탑사인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데 이 주식은 그것을 반영한다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여기에 대해 머스크는 그것들도 여전히 8개의 서라운드 카메라를 통해서 나아질 4D 아키텍처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으로써 더 나아질 것이다, 퀀텀 립스를 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 암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오토파일럿 리라이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라고 한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2주에서 4주 후에는 비공개 베타를 실시할 예정이고 4주에서 6주 후에는 얼리 액세스 오너를 대상으로 오픈 베타에 나설 것이며, 그리고 12월 중순부터는
모든 미국의 테슬라 오너에게 출시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밑에 위의 일정은 예상치 못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긴 했지만요. 한번 전체적으로 이전의 소식과 연계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8월 중순에 얘기했던 일정보다 다소 몇 주간의 딜레이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퀀텀 리프를 제공하길 기대하는 테슬라 오너나 테슬라의 주주로서 이런 업데이트는 꽤 잘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올렸던 트윗을 보자면 배터리데이에서 테슬라만의 원모어 띵은 무엇일지 기대감을 더하는 발언이 있어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9월 22일 배터리데이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공개될 거란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이유에 따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